당신이 자식에게 털어놓은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강물은 흐르면서 자신의 깊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표면만 보인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그 안에서 헤엄칠 수 있다. 만약 강이 자신의 밑바닥까지 모두 보여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얕은 웅덩이가 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때로는 숨기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나무는 땅 위로 가지를 뻗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감춘다. 그래야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식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면 그 관계는 뿌리를 잃는다. 자식은 부모를 의지할 곳이 아니라 걱정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나무가 아니라 쓰러져가는 기둥이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는 자신의 외로움이나 두려움,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 그는 학문의 방향을 가르치고 삶의 이치를 전했지만 자신의 약함은 철저히 숨겼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경계였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자식 앞에서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나누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자식의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정치적으로 몰락했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다. 그러나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대신 공부의 방법을, 책 읽는 순서를, 글 쓰는 자세를 가르쳤다. 그가 편지에 쓴 내용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힘든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지켜야 할 선이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지킨 마지막 품이었다. 정약용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순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다. 아버지의 불행을 안고 살아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철저히 숨겼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자식은 부모의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부모를 하나의 기둥으로 여긴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자식의 세계도 흔들린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어릴 때 자식은 부모를 절대적인 존재로 본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들은 부모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자식도 성장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만든다. 문제는 부모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긴다. 자식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부모는 불안해진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관심을 끌려 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자식에게 짐이 된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다. 회사에서의 고민, 배우자와의 문제,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까지 떠넘기면 자식은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부모를 위로해야 하고 돌봐야 하고 신경 써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은 뒤로 밀린다.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멀어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식은 자신의 가족을 만들고 자신의 길을 간다.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에 있지 않다. 부모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르도록 두어야 한다. 어느 할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한다. 딸은 바쁘다는 듯 짧게 대답한다. 여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린다. 요즘 애가 날 피하는 것 같아. 그러나 딸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직장 일이 밀려 있고 아이를 돌봐야 하며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 어머니와 긴 통화를 나눌 여유가 없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외롭다는 감정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다음번 통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엄마는 요즘 너무 외로워. 너라도 자주 전화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딸은 이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을 느낀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자신이 채워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다. 또 다른 남자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자주 이야기한다. 요즘 돈이 정말 안 돌아가. 집값도 떨어지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아들은 이 말을 들으며 걱정한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고민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는 당장 곤란한 상황이 아니다. 다만 불안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아들에게 전달되고 아들은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부모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난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과 상황을 털어놓는다.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식은 그 말을 듣고 무게를 느낀다. 그들은 부모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다. 그 사이에서 갈등한다. 자식은 의도하지 않게 부담으로 느껴 연락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정확히 무엇을 숨겨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 숨겨야 할 5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당신의 외로움은 누구나 느낀다.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든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산다. 이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자주 찾아갈 수도 없고 늘 전화할 수도 없다. 그들에게도 삶이 있다. 부모가 외로움을 토로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자주 연락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죄책감은 자식의 삶을 짓누른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외로웠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그러나 그는 이 외로움을 편지에 담지 않았다. 대신 아들들이 해야 할 공부를, 읽어야 할 책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쳤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지킬 선이었다.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취미를 찾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식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채울 의무가 없다. 두 번째, 당신의 불안한 경제 상태, 돈 문제는 민감하다. 나이가 들면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난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축은 조금씩 줄어든다. 이 불안은 실제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경제 상태를 알게 되면 부담을 느낀다.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으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 부모가 실제로 급한 상황이라면 말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혹은 자식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걱정한다. 그 걱정은 그들의 일상을 어둡게 만든다. 돈 문제는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자신의 경제 규모에 맞게 살아야 한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을 하면 관계는 무거워진다. 세 번째, 당신의 건강 불안.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을 자주 가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소한 건강 문제까지 자식에게
일일이 말하면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진다. 큰 병은 아닐까? 혹시 심각한 건 아닐까 걱정한다.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병원에 동행하려 하고 이것저것 챙긴다. 그러나 이것이 매번 반복되면 자식은 지친다. 부모의 사소한 통증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다. 물론 심각한 병이라면 말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식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감기에 걸렸다거나 무릎이 조금 아프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들은 쌓여서 자식을 불안하게 만든다. 건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면 된다. 자식에게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당신의 주치의가 아니다. 네 번째, 부부 갈등 문제. 부부 사이는 오래 살수록 복잡해진다. 성격 차이가 더 선명해지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인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자식에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다. 니네 아빠가 요즘 말을 안 들어.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해. 이런 말을 하면 자식은 난처해진다. 양쪽 모두 부모인데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부모의 갈등을 자신이 중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한다. 자식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자식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부모의 갈등 한가운데에 서게 되면 그들은 괴롭다. 양쪽 모두 사랑하는데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정약용도 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오랜 유배 생활로 떨어져 있었고 만날 수 없는 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자식들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그것은 부부 사이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당신의 과거 후에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본다. 그 당시 다르게 했더라면,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같은 후회가 떠오른다. 이 후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된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 자식은 혼란스러워진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불행했던 건가? 나 때문에 아빠가 꿈을 포기한 건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식은 자신이 부모 인생의 걸림돌이었다고 느낀다. 그 죄책감은 평생 지속된다. 부모의 선택은 부모의 것이다. 자식을 낳고 키운 것도 부모의 선택이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부모가 받아들여야 한다. 자식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가장 무거운 말이다. 자식은 평생 그 말을 안고 산다. 자신이 부모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후회는 혼자 삼켜야 한다. 자식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강물은 흐른다. 막으려 하면 넘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식은 자라면서 멀어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막으려 하지 말고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약함을 모두 드러내서도 안 된다. 강과 약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정약용이 그랬듯 부모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숨길 줄 알아야 한다. 자식에게 짐을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마지막 사랑이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부모의 불행을 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나무는 뿌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야 서 있을 수 있다. 부모도 자신의 뿌리를 숨겨야 한다. 자식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은 아니다. 때로는 숨기는 것이 더 큰 배려다. 세월은 흐른다. 관계도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인생의 법칙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지킬 때 관계는 오래 간다. 무너뜨리면 관계는 무거워진다. 당신이 숨긴 것들이 자식을 자유롭게 한다. 당신이 삼킨 말들이 자식의 짐을 덜어준다. 이것이 마지막 부모의 역할이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어찌 보면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하면서 서운함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들을 숨기면 자식과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오늘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자.